황혼의 그늘 1. 박노식 씨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유독 넓고 적막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은퇴 후 찾아온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로 옛 노래도 듣고 그러다 우연히 황혼의 로맨스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 앱 광고를 보았다. 만남, 설렘, 새로운 시작. 문구가 낯간지러웠지만 어둠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앱을 설치했다. 닉네임은 푸른솔. 평생 소나무처럼 곧고 푸르게 살고자 했던 그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다. 어색하게 첫인사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푸른솔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과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블루집쇼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올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따뜻한 햇살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였다. 푸른솔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햇살입니다. 닉네임이 참 좋으시네요. 박노식 씨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과의 연결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햇살님도 닉네임이 참 따뜻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햇살, 정은수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은수는 자신을 해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돌싱 남성으로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지낸다고 했다. 박노식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금세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은수는 박노식 씨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의 과거 교사 시절 이야기나 소소한 취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다정한 메시지로 위로를 건넸다. 박노식 씨는 은수에게서 생전 아내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세심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일상에 작은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은수는 종종 아름다운 시 구절이나 감성적인 글귀를 보내며 박노식 씨의 감성을 자극했다. 푸른솔님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이건 분명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박노식 씨는 수줍은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로맨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딸 지혜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부쩍 통화가 잦아졌고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아버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허, 별일아니다. 그냥 좋은 말벗이 하나 생겼다. 박노식 씨는 멋쩍게 웃으며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다. 아직은 이 비밀스러운 설렘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은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박노식 씨의 마음은 온통 그에게로 향했다. 은수가 한국에 돌아가면 푸른솔님과 조용한 곳에서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박노식 씨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어느 날 은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메시지가 왔다. 푸른솔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바로 송금이 어려운데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박노식 씨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은수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 중 일부를 은수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은수 씨가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후로도 은수는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푸른솔님을 만나러 갈 비행기 표를 사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졌고 박노식 씨는 아내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연금까지 몰래 빼내어 은수에게 보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은수 씨가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지겠지. 그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다. 가끔 은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약속한 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박노식 씨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은수는 어김없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푸른솔님, 어제는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혹시 걱정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푸른솔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랬어요. 그런 변명을 들으면 박노식 씨의 마음은 눈 녹듯 스르르 풀렸다. 오히려 자신을 그토록 생각해주는 은수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 타지에서 혼자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의심을 억눌렀다. 은수가 보내준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언제나 젠틀하고 다정해 보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 박노식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은수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은수는 박노식 씨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음악, 심지어 젊은 시절 꿈까지 속속들이 기억하고 챙겼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박노식 씨는 은수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딸 지혜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다. 아버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고 통화 내용도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할 때면 수줍어하거나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번은 아버지 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은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나요. 그 목소리에는 박노식 씨가 평생 감춰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에게 빠지신 건 아닐까? 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혜는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눈을 의심했다. 몇 달 사이에 거액의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것이었다. 금액은 점점 커져서 최근에는 아버지의 연금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햇살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다.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 그리고 노골적인 금전 요구들. 푸른솔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돈만 해결되면 모든 짐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아래에는 아버지가 알겠어요, 은수씨.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혜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거실로 나온 아버지를 향해 지혜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소리쳤다. 박노식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가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느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 돈 얼마나 보낸 거예요? 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사기. 지혜의 절규에 박노식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은수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내 마지막 행복마저 빼앗으려는 거냐? 아버지의 완강한 부인과 분노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이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은수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날 부녀는 평생 처음으로 격렬하게 다투었고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노식 씨는 딸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짓밟으려 한다고 생각하며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에 휩싸였다. 지혜는 절망스러웠지만 이대로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학 동기이자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은수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지혜야,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그 정은수라는 사람 전부 가짜야.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은수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알려준 사업체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박노식 씨가 돈을 보낸 계좌는 이미 여러 건의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 통장이었다. 결정적으로 은수가 박노식 씨에게 해외 사업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보내주었던 풍경 사진은 몇 년 전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찍힌 사진으로 밝혀졌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지혜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움켜쥐었다.
아버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그 악몽에서 끌어내야 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박노식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딸의 기척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사진, 계좌 정보, 사업자 등록증,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박노식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자료들을 밀쳐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노식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 마지막 사랑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은수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스마트폰을 들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이내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순간 박노식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꿈꿨던 모든 미래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배신감,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고 지혜는 그런 아버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함께 눈물 흘릴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노식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마치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사람처럼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간호하며 곁을 지켰다. 따뜻한 죽을 끓여 방으로 가져다주고 조용히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박노식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실감에 괴로워했다. 아내의 빈자리, 자식들의 무관심, 그리고 은수의 배신. 그의 삶은 온통 상처투성인 것 같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793, total characters 880. 시간 이야기라는 말처럼 아주 더디게나마 박노식 씨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지혜의 헌신적인 간호와 따뜻한 말들이 그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두드렸다. 어느 날 아침 박노식 씨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며칠 만에 보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혜가 다가왔다. 박노식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작은 변화의 기미가 느껴졌다.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오후 박노식 씨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노식 씨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식 씨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은수와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 그가 보내준 가짜 사진들, 그리고 함께 꿈꿨던 헛된 약속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은수와의 모든 대화 기록과 사진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고름을 짜내듯 아프고 쓰라렸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모든 것을 지우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박노식 씨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래된 책들을 꺼내 읽었다. 지혜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색했던 부녀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어느 주말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근교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오랜만에 맞는 흙냄새와 풀내음, 지저귀는 새소리가 박노식 씨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는 지혜와 나란히 걸으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 아이들이 어렸을 적 재롱을 부리던 모습, 씁쓸한 미소와 함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저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박노식 씨는 가만히 허리를 숙여 꽃들을 들여다보았다. 작고 여린 꽃잎들이었지만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생명력이 느껴졌다.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그는 문득 베란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화분들을 떠올렸다. 아내가 살아생전 애지중지 가꾸던 것들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물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이 메말라버린 화분들. 어쩌면 그곳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식 씨는 가장 먼저 베란다로 향했다. 잡초만 무성했던 화분들 사이에서 그는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기적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새싹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마른 흙 위에 물을 뿌려주었다.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도 다시 뿌려지는 듯했다. 박노식 씨는 매일 아침 새싹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잊고 지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 했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대견스러웠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TV만 보는 대신 신문을 꼼꼼히 읽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었다. 가끔은 지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안부를 묻기도 했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혜는 아버지에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전단지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시는 거 어때요? 친구분들도 사귀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 좋잖아요. 박노식 씨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의 격려와 무엇보다 스스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복지관에서의 첫 수업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대부분 그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었지만 모두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열의가 넘쳤다. 박노식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찬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강사의 설명에 열심히 귀 기울였고 모르는 것은 옆자리 할머니에게 물어가며 따라했다. 생각보다 스마트폰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기능을 익혀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문제, 그리고 각자의 소소한 일상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박노식 씨는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유대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은수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 아닌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문득문득 은수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베란다의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모양새를 갖춘 식물은 그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무언의 메시지.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박노식 씨의 베란다에는 이제 제법 여러 개의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가꾼 것들이었다. 어떤 것은 꽃을 피웠고 어떤 것은 푸른 잎을 자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혜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복지관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즐거운 도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노식 씨는 지혜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황혼의 그늘은 길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인생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However, the total character count is still far from the 30,000 to 35,000 target. The previous parts were around 3,000 characters each. To reach the target, I need to significantly expand the remaining parts or add more scenes details to the existing structure, especially in the rising action and climax, to build more tension and show Nosik's emotional turmoil and the scammer's manipulation in greater depth, as well as Jihai's struggle. Let's reconsider the remaining parts of the outline and see where I can add more depth and detail to increase the character count naturally, without just padding. Outline points to elaborate further. Rising action. Deeper into Yunsu's manipulation. Show more specific examples of Yunsu's messages, how he tailors them to Nosik's vulnerabilities, loneliness, pride as a former teacher, longing for intellectual companionship. Perhaps Yunsu feigns shared interests, discusses books or social issues to appear sophisticated and a soulmate. Nosik's internal conflict. More scenes of his doubts, his attempts to verify small things, which Yunsu cleverly deflects, his growing financial strain, and the lies he has to tell himself or Jihei to justify sending money. The self-rationalization part needs more showing. Jihai's growing suspicion. More specific instances that make Jihai worry. Perhaps she notices her father neglecting his health or usual routines, or overhears more troubling phone conversations. Her attempts to gently probe, and Nosik's defensive reactions. Climax crisis. Jihai's investigation. Instead of just asking a friend, maybe Jihai does some amateur sleuthing herself first, finding inconsistencies, which then leads her to ask her police friend for more concrete proof. This shows her determination. The confrontation. Make the confrontation between Jihai and Nosik more dramatic and heart-wrenching. Nosik's denial could be fiercer, his clinging to the fantasy more desperate. Jihai's pain at having to shatter her father's illusions. The final call, realization. The moment of truth for Nosik needs to be impactful. Perhaps Yunsu's final words are particularly cruel, or the evidence presents is so irrefutable that his world visibly crumbles. Falling at Nosik's despair. Show more of his isolation and the depth of his depression. Perhaps he refuses to see Jihai for a while, blaming her. Jihai's unwavering support. Detail her patience and efforts to help him, not just with practical matters like reporting to police, but also with emotional support. Resolution. The current resolution is good, but perhaps add a small scene where Nosik encounters a news article or a TV program about romance scams and he has a moment of quiet reflection, realizing he wasn't the only one, which could be a small step in his healing. Maybe a brief interaction with his senior center friends where he subtly warns them, showing he learned a lesson and wants to protect others. I will now continue writing, focusing on adding these layers of detail and emotional depth, particularly in the earlier stages of the scam and the build-up to the climax. This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racter count. Let's go back to the point where Nosik starts sending money and Yonsu's manipulations become more sophisticated. Resuming from before the first money request, adding more detail to Onsu's grooming and Nosik's growing attachment. Restarting from a point within part 1 to expand it.
박노식 씨는 은수에게서 생전 아내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세심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일상에 작은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은수는 종종 아름다운 시 구절이나 감성적인 글귀를 보내며 박노식 씨의 감성을 자극했다. 박노식 씨가 평소 즐겨 읽던 고전 문학이나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대화를 이끌었다. 푸른솔님은 역시 교사 출신이라 다르시네요. 말씀하시는 것에서 깊이가 느껴집니다. 은수의 칭찬은 박노식 씨의 잊혀졌던 자존감을 어루만졌다. 그는 은수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은수는 박노식 씨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혼자 계시면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곁에 있다면 따뜻한 밥상이라도 차려드릴 텐데요. 혹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푸른솔님의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이런 살가운 말들은 박노식 씨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은수를 단순한 채팅 상대를 넘어 마치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친구나 연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은수가 보내주는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언제나 박노식 씨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중년의 모습이었다. 지적이고 온화하며 어딘가 모르게 고독해 보이는 눈빛. 박노식 씨는 그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었고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딸 지혜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부쩍 통화가 잦아졌고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아버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별일 아니다. 그냥 좋은 말벗이 하나 생겼다. 나이 들어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고마운 일이지. 박노식 씨는 멋쩍게 웃으며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다. 아직은 이 비밀스러운 설렘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은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박노식 씨의 마음은 온통 그에게로 향했다. 은수가 한국에 돌아가면 푸른솔님과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책 읽고 텃밭 가꾸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푸른솔님만 괜찮으시다면요 라고 말했을 때 박노식 씨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은수에게 자신의 과거, 가족사, 심지어는 아내와의 사별 후 느꼈던 깊은 상실감까지 털어놓았다. 은수는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푸른솔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푸른솔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어느 날 은수에게서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의 메시지가 왔다. 푸른솔님, 정말 죄송하지만 큰일이 생겼어요. 제가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해서 갑자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예요. 은수는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푸른솔님께 이런 부탁드리는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기댈 곳은 푸른솔님밖에 없어요. 아주 잠시만 도와주시면 이 위기만 넘기면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노식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돈 문제라니. 평생 누구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과 희망이 되어주는 은수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밤새 고민했다. 은수 씨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속일 리 없어. 분명 아주 어려운 상황일 거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그는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은수 씨가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지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헛된 희망에 매달렸다. 첫 송금 이후 은수의 요구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급하다. 한국에 계신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푸른솔님을 만나러 갈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박노식 씨는 처음에는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은수의 눈물 어린 호소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 곁으로 달려가겠다는 달콤한 약속에 번번이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아내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에 손을 댔고 결국 자신의 연금 통장까지 비워 은수에게 보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그의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은수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비례하여 부풀어 올랐다. 이제 곧 은수 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고생도 다 끝날 거야. 그는 이미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듯 보였다. 가끔 은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 박노식 씨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보다. 혹은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려서 정신이 없으신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었다. 은수가 약속한 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아 밤새 애태우며 기다리던 날도 부지기수였다. 그럴 때면 박노식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도 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은수의 다정한 목소리나 달콤한 메시지 한 통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은수는 박노식 씨의 그런 작은 불안감마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푸른솔님,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혹시 푸른솔님께 서운하게 해드린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게는 푸른솔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박노식 씨의 의심을 잠재우고 오히려 미안함과 더 큰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박노식 씨는 점점 더 은수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은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은수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은수는 박노식 씨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어요?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없으니 누가 푸른솔님을 챙겨드리겠어요. 마치 지극한 효자나 다정한 연인처럼 구는 은수의 모습에 박노식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은수는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듯했다. 박노식 씨는 은수와의 관계를 자신의 마지막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다. 한편 딸 지혜의 걱정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통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고 통화 내용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전에는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할 때면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를 내거나 때로는 애원하듯 간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엿들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은수 씨, 제발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저 정말 이제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혜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여러 장의 송금 확인증을 발견했다. 수취인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금액은 하나같이 상당했다. 그리고 그 확인증들 사이에서 따뜻한 햇살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이는 애틋한 내용의 편지와 함께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로맨스 스캠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지혜는 결심한 듯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따뜻한 햇살이라는 분 아세요? 박노식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사람은 왜? 아버지, 그분께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지혜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박노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버지,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보내셨어요? 그 사람 아버지께 뭐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박노식 씨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뭔데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냐?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은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걷해주고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아버지의 격렬한 반응에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미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깊이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혜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삼켰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의 사례와 대처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대학 동기이자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친구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지혜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주었고 아버지의 상황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지혜야, 일단 아버님께서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해. 그리고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이나 신상 정보도 알아낼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의 말에 지혜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뒤져 은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찾아보려 했었다. 은수가 보내준 사진들도 모두 저장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송금했던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들도 꼼꼼히 기록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절박함과 사기꾼의 교묘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지혜야, 그 정은수라는 사람,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외국 모델 사진을 도용한 거야. 그리고 아버님께서 돈을 보낸 계좌들은 전부 대포 통장으로 확인됐어. 이미 여러 건의 유사 사기 사건에 이용된 계좌들이야. 민주는 은수가 아버지에게 보냈던 해외 사업장 사진이라던 풍경 사진 역시 몇 년 전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심지어 은수가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던 감동적인 사연들, 예를 들어 아픈 어머니 이야기나 사업 실패담 같은 것들도 모두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레토리와 일치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던 것이다. 지혜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민준이 보내준 증거자료들을 프린트했다. 아버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과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수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고 이미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박노식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야윈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아버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정은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박노식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가 알던 은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낯선 외국인의 얼굴, 정체불명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복잡한 계좌 거래 내역들. 이게 다 뭐냐? 지혜야, 이게 무슨... 박노식 씨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아셔야 해요. 아버지가 믿었던 그 사람은 전부 가짜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빼앗기 위한 사기꾼이었다고요. 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박노식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은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관계가 전부 거짓이었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발 아니기를, 이것이 모두 악몽이기를 바라면서.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이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순간 박노식 씨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과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배신감,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고 지혜는 그런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 흘릴 뿐이었다. 그 밤은 부녀에게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노식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혹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놀아났는지 생각할수록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때로는 딸 지혜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행복했을 텐데, 그런 말을 내뱉고는 이내 후회하며 괴로워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따뜻한 죽을 끓여 아버지 입에 떠먹여주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아버지를 위해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아버지의 원망 섞인 말에도 상처받기보다는 그만큼 아버지의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었다. 아버지,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박노식 씨의 마음속 깊은 어둠에도 아주 조금씩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박노식 씨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지고 헬쑥해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공허한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삶의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지혜야, 내가 너무 못난 아비였다. 거실로 나온 박노식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혜는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죠? 박노식 씨는 딸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박노식 씨는 지혜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지난번에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민준이 확보해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여전히 범인 검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고 대포통장과 차명폰을 사용하는 전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노식 씨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은수와의 추억 아닌 추억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수의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대화 기록과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더러운 얼룩을 지워내듯 아프고 쓰라렸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식이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지우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그는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박노식 씨의 일상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 속에만 갇혀 지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고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지혜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정성껏 차린 식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색하기만 했던 부녀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도 점차 늘어났다. 박노식 씨는 딸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어느 주말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근교의 오래된 사찰로 나들이를 갔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은은한 향냄새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박노식 씨의 복잡했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지혜와 나란히 경례를 거닐며 지난날의 아픔들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듯했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멀리 펼쳐진 가을산을 바라보던 박노식 씨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단 새로운 삶에 대한 조용한 다짐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저 나무 정말 멋있지 않아요? 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노식 씨는 가만히 은행나무 아래로 다가가 거친 나무 껍질을 쓸어보았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내고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마치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신처럼 그는 문득 집 베란다 구석에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던 낡은 화분들을 떠올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 화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아내의 부재를 더욱 사무치게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 메마른 화분들 속에도 어쩌면 아직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식 씨는 가장 먼저 베란다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화분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마른 흙.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팔을 걷어붙이고 화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든 풀들을 뽑아내고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골랐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기적처럼 잊혀진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싹 주변의 흙을 다독이고 깨끗한 물을 뿌려주었다.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의 메마른 마음속에도 다시금 뿌려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박노식 씨는 매일 아침 그 작은 새싹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연약했던 새싹이 햇볕과 물, 그리고 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거나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려 했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가 놀랍고도 대견스러웠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는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꼼꼼히 읽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역사책이나 소설책을 빌려와 탐독했다. 가끔은 지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새로 알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나 책 내용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지적인 호기심과 삶에 대한 작은 열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혜는 아버지에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심화 활용반 및 정보 보안 교육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버지, 이런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어때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분들도 사귀면 좋잖아요. 특히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도 많다는데 예방교육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노식 씨는 잠시 망설였다. 은수와의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심스러웠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역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의 진심 어린 격려와 무엇보다 스스로 이대로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복지관에서의 첫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유익하고 즐거웠다. 대부분 그와 비슷한 상처나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노인들이었다. 박노식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강사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모르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했으며 옆자리에 앉은 다른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다. 특히 정보보안 교육 시간에는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순진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문제, 그리고 각자의 소소한 취미와 관심사들.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박노식 씨는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유대감과 따뜻한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고 외로운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은수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허황된 가짜 세상이 아닌 진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다. 물론 문득문득 은수에 대한 기억이 상처처럼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집 베란다의 작은 화분을 몰차 바라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풍성한 잎을 자랑하며 작은 꽃망울까지 맺은 식물은 그에게 조용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듯다. 넘어져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피어난다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시간은 흘러 계절은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박노식 씨의 베란다에는 이제 제법 여러 종류의 화분들이 저마다의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다. 그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꾼 생명의 결실들이었다.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향기를 전했고 어떤 것은 싱그러운 초록잎으로 눈을 즐겁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다. 딸 지혜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으며 복지관에는 마음을 터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공허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즐겁고 유용한 도구로 변해 있었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박노식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인근 국립공원으로 단풍 나들이를 떠났다. 오색 찬란하게 물든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날렵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잔잔한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높았다. 마치 온갖 시름을 훌훌 털어버린 그의 마음처럼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황혼의 그늘은 때로 길고 어두웠지만 그 끝에는 분명 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이제 온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인생이란 넘어지고 상처받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의 마음속 푸른 솔은 이제 시들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